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요약했을 때 인간의 역사는 하루의 끝을 단 20초 남겨둔 시간이다. 구력시대, 이 최후의 시간에 비로소 인간은 야생 동식물을 길들이고 농경을 시작했다.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 쓰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14초 남긴 때이며 과학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알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단 1초 남긴 시점이었다. 우주 나이의 3분의 1인 지구의 나이 약 46억 년에 비춰봐도 인간의 역사는 극히 짧다. 지구의 지질시대의 구분은 지구의 탄생과 다세포 생물이 번성한 성캄브리아대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최초 육상생물이 출현한 고생대, 공룡 등의 파충류가 번성한 중생대, 포유류가 번성한 신생대로 구분한다. 각 지질시대는 다시 세분되는데 신생대의 경우 약 6,500만 년 전, 공룡 멸종 이후부터 약 170만 년 전까지를 제3기, 그 후부터 현재까지를 제4기로 부른다. 지구 전체 역사 중 극히 짧은 제4기는 다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인류세로 세상은 일단 망했다. 한때 신비한 새였던 닭이 말 그대로 모이를 쪼다 끌려 나왔다. 단지 한 번의 실수는 아니었다. 모이를 쉽게 얻으려는 노력이 습관이 되고 만 것일까? 모이 때문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답을 내기는커녕 미로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현듯 편두통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설리의 구조 요청이었다. 정신적인 문제, 내게는 더 절실한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설이다. 사람들의 매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상대자도 나의 명백하거나 숨겨진 재산과 능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세 번째 잘못은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강렬한 열중, 즉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사랑은 숙달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사랑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즉,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은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음악이나 그림, 건축, 의학, 공학 따위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이고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이론과 실천의 습득 이외에도 어떤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현대인들이 사랑의 경우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에 관해서는 인간 실존론과 아울러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는 이성을 발달시켜서 새로운 인간적인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전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맞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면서도 참으로 나를 주는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러한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기술의 미숙성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구 환경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매우 크고 인간의 활동이 대단히 왕성해져 지구 시스템 기능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자연의 거대한 힘들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 인류세의 인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 탄소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의 화학적 조성과 지구의 환경 조건이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다. 매년 15억 마리의 돼지와 600억 마리의 닭이 소비되고 플라스틱은 동물의 먹이 사슬 속에서 순환하고 있어 플라스틱 식성이 됐다. 핵실험으로 플루토늄 239가 전체 지층에 등장한다. 지층은 온실 효과가 극심해져 40도 이상의 혹서가 지구 전체에서 일상이 됐고 해수면 상승도 기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인류세의 이야기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주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환경과 비인간 존재들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물질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의 이상을 성취하는 휴머니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 환경을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았던 인간을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인류세의 위기를 초래한 인류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성찰로 이끌었다. 인류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종말에 관한 어둡고 음울한 경고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은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기계적 보철 장치로 신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투공성의 존재이며 주변 환경과 모든 비인간 존재들과 연결되어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도 물질적인 세계의 구성요소의 하나라는 생태적 인식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의 생존이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의 생존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뜻한다. 또 돈키호테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의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생각하는 확고한 정의가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설프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장 주인에게 품삯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소년을 보고 분노하지만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농장 주인의 말을 듣고 해결되었다며 뿌듯하게 떠난다. 그 이후에 소년이 더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모른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정의란 단편적인 행동이 아닌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떠난 뒤 그 소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그의 모습은 정의보다는 단순한 오지랖이다. 자기만족이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면 이는 위선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만능이 아닐 뿐더러 그 의도가 어떻든 문제가 된다. 돈키호테는 압송되고 있던 죄수들을 악당들에게 납치당한 노예들인 줄 알고 모두 풀어주기도 한다. 정의는 배려와 지지의 문제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만 해서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 정의로운 사람은 약자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돈키호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의까지 가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수준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내 마음에 또다시 설리가 들어왔다. 배웠으면 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설리의 일종의 구조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 아니면 최소한 배려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는 설리의 구조 요청을 들은 것이다. 인생 별거 있어? 살거나 죽거나지. 그러니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함께 먹도록 합시다. 하느님이 아침을 여실 때 모두를 위해 여시는 것 아니겠어? 산초가 그토록 좋아하는 오야 포드리다처럼. 온갖 고기와 채소를 넣고 한데 끓인 바로 그 음식처럼. 모두 다 같이 모여 한솥 가득 끓인 고깃국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세상. 그렇게 매일 아침을 함께 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산초는 갈수록 옳은 말만 하고 갈수록 현명해진다. 오야 포드리다는 스페인어로 썩은 단지라는 뜻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콩, 마늘, 양파, 쌀을 넣은 다음 소 등뼈와 골수를 함께 넣어 푹 고아낸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삼계탕을 조합한 것이다. 이 요리는 스페인에 살았던 유대인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무렵에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라서 일체의 노동을 금지했다. 물론 요리도 노동에 포함되니까 토요일은 요리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금요일 저녁에 스페인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를 넣고 우리나라의 곰탕처럼 푹 고아두었다가 토요일에 먹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스페인의 종교인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를 받았는데 박해를 피하고자 돼지기름, 베이컨, 돼지 소시지를 넣어서 스튜를 요리해서 먹었다. 바로 코시도 마드릴레뇨이다. 코시도 마드릴레뇨는 19세기에 들어와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는데 콩과 소고기보다는 저렴한 돼지고기를 주로 써서 요리한 음식이 돈키호테가 토요일에 주로 먹은 오야 포드리다이다. 그의 소울푸드라 할 만하다. 설리와 내가 처음 고민하던 때 우리는 대통령의 요리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책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일종의 음식의 본질,
소울푸드였다고 생각했다. 음식으로 동물의 뇌리에서 각인되는 맛은 음식의 오미가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 맛이다. 스토리 가운데 억울함, 서러움, 고달픔, 배고픔 등이 매운맛 혹은 쓴맛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된다. 환희, 영광, 행복, 사랑 등은 단맛 또는 짠맛으로 각인되지만 금세 사라지고 만다. 대영 제국의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영국, 미국 등으로 노예들을 판매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노예 주인들은 닭고기를 요리시키면서 내장, 닭발, 날개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 배고픈 노예들은 버려진 달개 쓰레기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다. 이런 쓰레기 고기 음식을 통해서 노예들은 억울함과 서러움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구력시대의 가장 유력한 민권운동가였던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이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다가 저격당했다. 흑인들은 쓰레기통에 버렸던 음식을 다시 요리해서 먹었던 선조들의 원혼을 회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혼음식 운동이 일어났다. 돼지나 닭의 쓰레기 고기는 물론 그저 연명하는 데 먹었던 동물용 사료 콘브레드, 허쉬퍼피, 코로케, 매기튀김 등이 소울푸드가 되었다. 내 편두통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겪어본 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 두통은 참기 힘들다. 후욱하고 왔다 가지만 올 때면 통증에 몸을 움찔하지 않을 수 없다. 뭔가 더 생각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설리가 예상한 것을 따라가 보면 대통령의 요리책에도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어느새 난 설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구력시대 대표 종교의 묵시록에 나온 예언을 보면 두루뭉술한 감은 분명 있지만 지구적 재앙에 대해 잘 묘사했다. 재앙은 지구적이었지만 개인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닥쳤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보라, 그것은 흰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관이 주어졌고 그는 승리자로서 나아갔으니 승리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불같이 붉은 말이 나왔다. 그 위에 탄 자에게 사람들이 서로 살육하도록 땅 위에서 평화를 거두어가는 권한이 주어졌고 또한 큰 칼이 그에게 주어졌다. 보라, 그것은 검은 말이었다. 또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보라, 그것은 푸르스름한 말이었다. 그 위에 탄 자는 그 이름이 죽음이었으며 저승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력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칼과 기근과 죽음의 전염병과 땅의 맹수들을 가지고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읍스, 미안. 내가 한 게 아니야. 묵시록의 내기사로 표현된 지구의 종말은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등 다양한 형태로 다가왔다. 원인을 찾자면 너무도 많고 복잡하고, 아니 그 시작점을 찾기도 어렵다. 지구 차원에서 보자면 전체가 일순간 몰락해 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 누구도 그런 결말을 원하지도 않았다. 미안,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망해버렸다. 이 순간은 구력시대에 한번 멸망한 바 있는 자들이 극적으로 표현해 두기도 했다. 아스테기는 이 세상이 언젠가 소멸될 것이고 시간은 마침내 종말로 이어질 순환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세계의 운명은 탄생할 때에 각인되었던 날짜의 때가 되면 서쪽 끝에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황혼의 괴물들 트시트시미메가 때를 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리라는 것이다. 실력시대에 구축된 나의 직장이자 사명인 라이브러리 안의 중심지 바벨은 특이하지만 본래의 의미에 맞게 라이브러리, 즉 도서관을 모델로 삼아 건설됐다. 튀르키예 에페스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로 추정해보면 켈수스 도서관은 대단히 아름답다. 앞에서 보면 2층인데 뒷면은 3층이다. 3층 건물의 앞면을 2층으로 장식해 전면 전체가 빠짐없이 화려하게 장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기둥 2개씩 짝을 이뤄 2층을 받치면 그 위에 다시 2개씩의 기둥을 올렸다. 1층 기둥이 2층 기둥보다 높고 굵어 전체적 상승감 속에서도 일정한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3세기경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끝나고 퇴락의 길로 들어서는 시기에 지었다. 어떤 책을 보관하고 있었고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었을까? 책만 읽었을까? 건물만 보아서는 단순히 책만 보관하고 열람하는 곳 같지는 않다. 도서관을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다니 도서관이 저렇게 아름다워서야 공부가 될지 걱정스럽다. 역사를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구력시대의 흥미로운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황금시대, 골든에이지이다. 당시 동양과 서양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짠듯이 동서양은 같은 시기에 인류의 황금기를 맞았다. 동양의 공자, 맹자 등 제자백가가 있고 서양은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인이 등장했다. 아름다운 도서관이 지어진 에페스도 이 황금기의 세례를 받았다.
기원전 6세기 에페스의 그리스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몰두했다. 물이라고도 했고 네 가지 원소라고도 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했고 아낙사고라스는 무한으로 사고의 영역을 확대했다. 이 지역의 자연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기초는 자연과학적 인식이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빙자하거나 이용하는 허구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과학적 인식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들의 이론은 그리스 민주정의 기초가 되고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에페스로부터 가까운 곳에 밀레투스가 있는데 그곳 출신 철학자들을 이오니아 학파 혹은 밀레투스 학파라고 불렀다. 이오니아 학파의 거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에페스 출신이다. 그는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은 서로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끊임없이 변해간다고 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라고 변화를 강조했다. 실력시대 들어 새로운 세상의 중심지로 떠오른 바벨의 최고 히트작이 바로 라이브러리안이다. 나 역시 라이브러리안의 이론임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라이브러리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도서관이 모델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이나 정보와 관련된 것임은 분명하다. 또 그 도서관 뒤에 인류의 지식활동이 집약된 그리스인들이 있었다는 점 역시 라이브러리안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 방향으로 라이브러리안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정의해보면 라이브러리안의 문제의식을 역시 알 수 있다.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당연히 답이 있다는 가정하에 답을 찾는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답이 있어도 아주 다른 성격의 답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는 퍼즐, 서로 모순된 답이 2개 이상이면 딜레마, 정답이 없는 경우를 패러독스라고 한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시험은 답이 있는 일종의 퍼즐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자체가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더 잘 보이게 해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하나의 명쾌한 답을 찾는다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혼동에 빠지게 된다. 문제에 맞서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원시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머리로 정신으로 사고로 맞선다. 제임스의 말이 다시 필요하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다. 그래서 당장의 실용성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해봐야 소용없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바벨을 쫓아 에페스까지 간 김에 에페스 출신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야기 더 해보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 만물은 유전한다는 동양 사상과 닮았다는 인상을 준다. 불교의 재행무상이나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과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사상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유포했다.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어제 내가 들어간 강이 물과 오늘 내가 들어간 강이 물은 다른 물이다. 어제 다리에 닿은 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은 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같은 강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강에 몇 번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이 논의는 어딘가 이상하다. 어디가 그런가? 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는 오늘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와 동일하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번 나왔지만 단어는 같지만 물질로는 다르다. 즉, 말은 동일해도 잉크의 모임인 물질로서는 다른 것이다. 단적인 동일성을 무조건 전제하면서 상대적 동일성을 무시한 탓으로 필요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떤 비교를 할 때면 각각의 기술 방법, 즉 인간으로 보는지, 세포군으로 보는지, 강으로 보는지, 물로 보는지에 의해 동일성의 옳고 그름이 좌우된다. 그것이 상대적 동일성이다. 강과 물의 관계는 동일성이 아니고 전체와 구성성분의 관계이다. 물론 역도 있을 수 있다. 점토 컵을 부수어 그 점토로 접시를 만들면 컵과 접시는 같은 점토이지만 다른 식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점토와 식기의 관계는 강과 물의 관계와는 반대로 구성성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논리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논리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이 필요하다. 라이브러리안의 중요 덕목이기도 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논의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은 연습을 통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라고도 했다. 분명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
사랑의 문제는 이성으로 가기 전에 감정의 문제를 수시로 건든다. 1년의 출장을 마치고 라이브러리 안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자 혼란의 강도가 점차 심해졌다. 연인들끼리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키스다. 키스는 은밀하지만 가장 친근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연인들은 단순하지만 키스로 인해 뜨거운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키스는 때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키스에 매료되어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연인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 통과일의 절차가 키스다. 연인들은 키스로 인해 새로운 행복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연인들은 키스 없이 사랑하지는 않는다. 감정이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스는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키스는 연인을 절망케 한다. 사라져버린 사랑이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씹히기 때문에 쓰디쓴 맛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빈곤을 채워주는 것이 키스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야 만다. 키스가 짙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고 키스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사랑은 공허하다. 한 장의 그림이 있다. 프린츠 폰 슈투크가 그린 스핑크스의 키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이면서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죽였다. 스핑크스의 물음에 유일하게 대답한 사람이 오이디푸스다. 슈투크는 신화의 내용 중에서 바위 위에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채 남자의 목을 감싸고 정열적인 키스를 하고 있는 스핑크스의 모습을 표현했다. 스핑크스는 자신의 무기인 날카로운 발톱으로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등을 잡고 있다. 남자는 키스의 황홀함에 빠져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한다. 키스라기보다 잡아먹는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키스의 달콤함은 연인을 어디론가 이끈다. 가끔 그것이 파멸이 되지만 키스라는 사랑의 향기는 꼭꼭 감춘다. 여기에서 설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유리책의 발견이라는 골자의 글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설리 혹은 그녀와 관련된 일군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나와 설리가 추적을 논의하던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진전이 확실히 있었다.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설리가 라이브러리안답게 주장한 말이었다. 설리에게 대통령의 유리책을 둘러싼 모험은 유리책의 유리 부분에 대한 분류가 시작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의 유리책은 책이 아니라 유리에 대한 메모나 단상의 형태로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설리가 끈질기게 찾아내서 시기와 순서를 잡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선택한 유리는 쉽게 특정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시기와 순서를 특정하는 것이 유리의 이야기를, 의미를 담았다는 대통령의 유리책을 추적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설리의 다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떠올랐다. 이제 돈키호테가 될 시간이다. 난 당신들, 인간들은 믿지 못할 것을 보아왔어. 오리온 좌 곁에서 불타던 전함, 타노이저 게이트 근처에서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시빔의 불빛들도 보았지.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겠지. 이 빛 속의 내 눈물처럼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굴욕시대 바벨탑에 대한 기록에 따라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이는 기록은 일단 다음과 같다.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창조시에 내렸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리셨다. 하지만 인류는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신할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 건축은 중단되고 인류는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인간들이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신할 땅에 세운 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완공을 보지 못했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신할 평지에 세워진 마르둑 신전을 바벨탑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르둑 신전이 있었던 에사길라에서 발굴된 토판에는 아카드어로 수메르인들이 탑처럼 생긴 마르둑 신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사해 본 결과 탑의 첫 번째 층은 각변이 91m, 일곱 번째 층은 24m이며 높이는 약 90m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 기원전 2000년 전에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 우르의 흔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계단 모양의 신전이 40개 이상 발견됐는데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른다. 이 지구라트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벨탑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탑이 필요했을까?
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자리 잡은 것은 기원전 4000년경이었다. 이들은 작은 도시 국가들을 세웠고 도시의 중심에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던 것이다. 동부 산악지대 출신인 이들은 처음에는 신을 평지보다 한 단 높은 곳에 모셨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단을 높이 쌓아 그 위에 신전을 모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탑은 7층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졌으며 전체 높이는 무려 약 98.5m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바벨탑은 견고하게 구운 벽돌과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현재 지구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1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말이 민족을 구별하는 주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말을 쓰게 된 것은 하늘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결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를 정해 탑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신은 그 탑을 내려다보고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결국 사람들은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하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 사건의 무대가 바벨이었으므로 그 탑은 바벨탑이라 불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왜 서로 다른지를 설명하려는 데 있다. 실력시대의 바벨은 최선의 선택이다. 바벨과 라이브러리아는 단순히 도서관 또는 사설하는 표면적인 역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식, 다시 다가오는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막는 지혜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상적인 목표지만 라이브러리안의 성취를 알아보자. 라이브러리안 리포트 가운데 고대의 동굴벽화가 인간 언어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고대 동굴벽화를 분석한 결과 동굴이 만들어내는 음향 효과와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현대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언어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동굴벽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요소는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 단서를 준다. 동굴 안은 메아리가 강하게 치는 등 음향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소라는 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벽화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벽화를 그리는 위치를 선정하는데 동굴의 음향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이 고려 대상이 됐다. 즉 동굴 속에서 음향 효과가 좋은 곳이 벽화를 그리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인간은 동물 발굽 소리 등을 흉내내면서 지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을 위한 상징화 추상화 능력이 향상됐다. 인간의 말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린 게 동굴 벽화라는 주장이다. 벽화는 청각 정보인 말소리가 시각 정보인 그림으로 옮겨진 정보의 양식 변환이라는 것이다. 특히 벽화에는 동물로 대표되는 객체가 있고 인간이 취하는 행동 그 밖에 수식적인 요소들이 그려져 있다. 이는 언어로 치면 명사와 동사, 수식어과 비슷하다. 고대 동물 벽화는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정보의 전환이었다. 실력시대에 새로 건설된 바벨탑은 언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져 버린 세상의 언어를 설명하고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언어 다양성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각각 다른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되었다. 과연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라이브러리아는 그 출발선에 있었다. 구력시대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종교가 명멸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대가 다름에도 비슷한 구석이 많다. 새로운 종교가 이전 종교의 이야기나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불을 숭배해 배화교로 불리는 조로아스터교가 선조격이다. 조로아스터는 그 이름보다는 니체의 인용으로 짜라투스트라로 더 알려져 있다. 조로아스터교가 창안한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후대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시기는 기원전 14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조로아스터라는 이름은 낙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유목민의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지식에 만족하지 못한 젊은이는 20살 때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떠났다. 삶의 의미를 물으며 세상을 떠돌던 방랑자는 10년 뒤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를 만나는 놀라운 계시 체험을 했다. 그 신은 조로아스터에게 자신을 위해 사역하라고 명했고 새로 눈을 뜬 예언자는 이 부름에 마음으로 복종했다. 조로아스터는 고향으로 돌아와 신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다. 고향을 떠난 조로아스터는 이웃나라에서 비로소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찾았다.
그 나라의 왕비가 조로아스터의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였고 이윽고 그 나라 왕도 새 가르침으로 돌아선다. 조로아스터교가 번창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조로아스터는 77살이 되던 해에 기존 종교의 사제가 보낸 자객의 손에 암살당했다고 한다. 조로아스터는 최종적으로 선이 승리할 거라 확신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일대 혁명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 예언자는 온갖 신들이 경합하던 다신교 전통에 맞서 아후라 마즈다를 최고 권위의 신으로 세웠다. 아후라 마즈다는 그 시기 언어로 지혜의 주님을 뜻한다. 조로아스터가 본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세력이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선한 신들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악을 무찌르려면 인간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선의 편에 선 사람은 악의 괴롭힘으로 인한 슬픔과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로아스터는 이 싸움 끝에 선의 세력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했고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와 산자가 선업과 악업에 따라 심판받고 선한 자들은 천상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조로아스터는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 질을 줌과 동시에 윤리적 삶의 필요성도 주입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도덕적 상태를 보살펴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의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들을 돕고 아낄 의무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능한 한 동물을 덜 괴롭히고 식물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북돋우고 땅을 갈아 기름지게 하며 물과 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조로아스터교도의 의무에 속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과 함께 윤리적 종교가 탄생했고 이 종교와 함께 인류가 윤리적 삶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를 뜻하는 마구스는 불을 관리하며 신도들을 위해 정결한 음식을 준비했다. 마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요리사를 뜻했던 마게이로스의 어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최고신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변화무쌍한 아후라 마즈다 신을 표현하기 위해 불을 선택했다. 불을 아후라 마즈다의 현현이라고 여겼다. 마구스는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제다. 마구스는 도살자며 요리사였다. 마구스는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가이기도 해서 예수의 탄생을 별 관찰을 통해 알고 페르시아로부터 온 3명의 사제이기도 하다. 마구스의 복수형은 마기이며 한국어로는 동방박사로 번역했다. 조로아스터교 신도들은 마구스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다. 이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음식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 기적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든다고 믿었다. 가슴이 헛헛해진 마구스라면 다음 식탁에 고등어를 준비할 만하다. 자산어보라는 책에 따르면 고등어의 등에 푸른 부채살 무늬가 있어 병문어, 동국여지 승남은 고등어 모양이 칼과 같아 고등어라고 불렀다. 고등어는 스시만한 류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 해역, 오키나와 동중국해에 분포한다. 난류성 어류로 수온이 오르면 동해와 서해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남쪽으로 옮겨와 겨울을 난다. 고등어는 어군을 형성해 이동하며 경계심이 강하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아래로 피하는 습성이 있다. 낮보다는 야간에 움직이며 빛을 따라 움직인다. 자산어보에도 낮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쳐 다니므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밝은 곳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해 횃불을 밝혀놓고 밤에 낚는다고 한다. 며느리를 사랑해서일까 미워해서일까. 가을 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산란을 끝내고 겨울을 나기 위해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해서 기름이 가득해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가을에 잡은 고등어는 값이 싸고 영양이 좋아 바다의 보리라고 부른다. 그만큼 고등어는 흔하지만 빠른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잘 적응한 생물이다. 고등어는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과 땅 양면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인 생물이기도 하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새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물결 무늬를 새겼고 바다 아래에서 등장하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흰 수면으로 보이는 보호색을 장착했다. 라이브러리아는 물론 나에게도 양면의 보호색을 갖춰야 할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 있었다. 고등어의 맛은 그런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가 쓱 지워버렸다. 어떨 땐 맛있는 음식이 마음의 병을 마술처럼 고쳐주기도 한다. 고쳐주기도 한다.